저녁 7시, 거실 바닥에는 레고 블록들이 흩어져 있고 TV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옵니다. 민서야, 이제 정리하고 씻어야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는 블록탑을 쌓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죠. 민서야, 엄마 말 들려? 목소리가 조금 커집니다. 그래도 아이는 고개조차 들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서야, 지금 당장 정리 안 할 거야. 그제야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고요. 순간 찾아오는 죄책감, 또 소리를 질러버렸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악순환처럼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걸까? 아이한테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걸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만 아이가 반응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잘못된 소통 방식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발달 전문가들이 수백 가족과 함께 검증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의 뇌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소통법을 배우면 매일 반복되는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바로 집중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활동에든 완전히 빠져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레고 블록을 맞추거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보여주는 놀라운 집중력,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집중력이 때로는 부모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고급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흥미로운 영상을 보거나 중요한 업무에 몰입해 있을 때 가족이 옆에서 뭔가 말을 걸어도 전혀 듣지 못한 경험 있으시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정확히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이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들의 정신적 이어폰을 벗겨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위압감을 주어 아이의 방어 본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거나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 다음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앉거나 무릎을 꿇고 나서 가볍게 어깨나 팔, 손을 터치해주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아이의 주의를 부모에게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이가 실제로 부모를 바라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해요. 바로 이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가 진정한 소통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장난감 정리하고 양치질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실로 가라는 긴 지시사항을 쏟아내는 거죠. 어른에게는 논리적이고 명확해 보이는 이런 지시들이 아이에게는 마치 거대한 정보의 파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의 뇌, 특히 작업기억 영역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기가 너무 벅찬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작업기억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임시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정신적 메모장 같은 존재예요. 성인의 경우 이 메모장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죠. 물론 극도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이 메모장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이들의 정신적 메모장은 어른에 비해 훨씬 작다는 사실이죠. 그럼 아이의 작은 정신적 메모장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가 요청한 일들 중 일부만 기억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너무 압도되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려면 지시사항이 아이의 정신적 처리 능력에 적합한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령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생후 20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보통 하나의 단순한 행동 지시만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요. 인형 가져와 또는 의자에 앉아와 같은 수준이죠. 이보다 복잡한 요구사항은 아이에게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만 2세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 나이의 아이들은 서로 연관된 두 단계 지시를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크레용을 집어서 상자에 넣어줘처럼 말이죠. 하지만 크레용을 가져오고 신발도 실어처럼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면 이 나이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도전이 됩니다. 만 3세 아이들은 대체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지시를 연달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곰돌이 인형 주고 공도 가져다 줘 같은 요청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레고 블록 정리하고 가방 메고 현관으로 나와처럼 서로 독립적인 세 가지 과제를 순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추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시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방 정리하고 준비해처럼 애매하고 여러 단계가 숨어있는 요청보다는 책을 책장에 꽂아줘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부모의 기대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행동을 실제로 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뛰어다니지 마 대신 천천히 걸어가자라고 표현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안 돼보다는 바닥에 서 있어줘 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 아이에게 무엇을 중단하라고 하거나 금지하는 표현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더 효과적인 대안 표현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명확하고 긍정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지시를 한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이 단계는 아이 곁에 그대로 머물면서 지시를 반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10가지 천천히 세어보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이 대기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의 뇌가 방금 들은 말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충분한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의 뇌가 이 모든 인지적 과정을 완료하는 데는 대략 7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 시간 동안 부모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중간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추가적인 지시를 주면 아이의 정신적 처리 과정을 방해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또한 이 대기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보세요. 아이가 지시를 이해했지만 실행을 망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지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이가 무언가 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 나름대로 요청사항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자신이 하던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아직 부모의 지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대기 시간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요청에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와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요청대로 행동을 시작한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보였을 때는 즉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칭찬으로 인정해 주어야 해요. 잘했네라는 간단한 반응보다는 모든 색연필을 케이스에 정말 깔끔하게 넣어줬구나 또는 이렇게 빨리 양말을 신다니 정말 대단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이런 상세한 피드백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그 성취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 다음에도 같은 긍정적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 하는 강한 동기가 생기게 되죠. 이는 처음부터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긍정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자신감과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어려워했던 일을 해냈을 때는 더욱 구체적이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평소 정리정돈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블록을 제자리에 정리했다면 와, 이렇게 큰 블록부터 더 작은 블록까지 크기 순서대로 정리하다니 정말 놀라워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관찰과 인정을 표현해보세요. 이런 격려는 단순히 결과만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부모가 자세히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격려할 때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파이브나 포옹 같은 신체적 표현을 함께 해주면 더욱 좋아요. 이런 종합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의 뇌에서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학습 동기를 높이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5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아이에게 부모의 요청이 처음부터 진지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다음에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요청했을 때부터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청 사항을 무시한다면 바로 그 순간 개입해서 아이가 해당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해요. 먼저 지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보되 필요하다면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옷 입을 준비해 라고 했는데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티셔츠 입어 라고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해당 옷가지를 직접 가리켜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시점이 온 거죠. 옷 입기를 예로 들면 먼저 침대에 앉아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게 도와주고 티셔츠 잡아 라고 하며 옷을 아이 손에 직접 쥐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머리 넣어 라고 안내하면서 필요한 경우 옷을 입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각각의 작은 단계를 마칠 때마다 아이의 노력과 진전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자신감과 협조 정신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부모의 도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처음 요청했을 때부터 바로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미루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 과정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해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끝내고 나면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같은 식으로 미래의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과제를 완료했을 때는 반드시 그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비록 처음에는 혼자 하지 못했지만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해요. 때로는 아이가 협력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도 각자의 개성과 감정, 기분 변화를 가진 독립적인 개체이니까요. 우리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때때로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부모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5단계 방법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는 부모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협조적이 되고 자신감도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소통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아이의 평생에 걸친 소통 능력과 자존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도 아이와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장난감에 몰두해 있을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천천히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10가지 세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아이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도 아이와 평화롭게 소통하는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